박동무, 만약에 자네 아이가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나? 나는 혁명가야. 개인 감정 따위 걔한테나 줘버리라. 2018년 평양. 진의 손이 도둑이 된 날. 강 선생, 이 시간에 약제부엔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꼭 죄지은 사람 같습니다. 50년 만에 보고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환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문 여십시오. 출혈열이다. 접촉하면 전염되는데 책임질 수 있나? 등 뒤에는 총구, 앞에는 집어삼킬 듯한 강물. 강진수,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발포하라. 가진 것은 깨진 소주병뿐. 그는 다시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딸이 아직 숨을 쉽니다. 피 묻은 손, 진흙투성이 얼굴. 그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3일 오후 2시 평양 봉화진료소 3층. 자, 수술 시작하지. 잘 부탁해. 특별수술실의 형광등은 마치 심판의 눈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수술대를 비추고 있었다. 강진수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집도등 아래 메스 끝이 은빛 궤적을 그렸고 보조의사 2명과 간호사 3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죽인 채 그의 손끝만을 응시했다. 심박수 좀 체크해 볼래? 심박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8시간째 이어진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 수술의 성공 여부는 강진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지켜보는 하나의 시험이었다. 이번 수술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체크 잘해줘. 강진수는 43년을 살아오며 배운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집도위의 운명도 함께 바뀐다는 것을 말이다. 흡인, 메스 바꿔줄래?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간호사가 건네는 기구를 받는 손에는 떨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 봉합이 끝나갈 무렵 수술실 문 밖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명철 소자가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서 있었다. 그는 55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웃는 법을 잊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대기근 때 가족 전부를 잃고 나서 웃음이라는 감정 자체를 어딘가에 묻어버린 사람이었다. 리명철에게 혁명이란 개인의 아픔을 지우는 유일한 소독약이었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당에 충성했다. 봉합 완료. 수술 성공입니다. 강진수가 마스크를 벗자 이마에서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보조의사들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고 간호사 한 명이 그의 이마를 거즈로 닦아주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리명철이 들어왔다. 그는 강진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지만 그 악수는 축하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환자가 살았는가, 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가운 악수였다. 역시 강동무는 당이 믿는 신의 손이야. 리명철의 말에는 칭찬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강진수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술실이 아니라 집에 누워있을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우, 9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말기. 머리카락이 다 빠진 작은 얼굴로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강진수는 리명철의 악수를 놓으며 생각했다. 나는 신의 손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내 딸의 손은 잡아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밤 11시 강진수는 평양 중심부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3층짜리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거실에는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병원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 집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냄새가 났다. 병의 냄새, 사랑스러운 내 딸 아이의 죽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특유의 냄새. 강진수는 침실 문을 열었다. 아빠 오늘은 어떤 사람을 치료했어요? 높고 중요한 사람. 지우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아빠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것인지 강진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풍성했던 머리카락 자리에는 앙상한 두피만 남아 있었다. 3차 항암 치료가 실패한 뒤로 지우의 몸무게는 18kg까지 떨어졌고 요즘은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다.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우리 지우보다 더 중요한. 지우가 힘없이 물었다. 강진수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강진수는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오늘 살린 사람은 당 부위원장이었지만 정작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구나 라고. 우리 지우를 어디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 강진수는 봉화진료소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리명철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강진수의 책상 앞에 섰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동무 자네 손은 역시 신의 손이야. 난 어제 감탄했어. 감사합니다. 리명철 동. 강동무, 어제 수술은 정말 훌륭했어. 부위원장 동무가 깨어나서 당 제1비서 동무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더군. 강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리명철은 천천히 강진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동무, 한 가지 물어보겠네. 혁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강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있었고 그 정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당입니다. 맞아. 리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수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지우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와 그 옆에서 딸을 안고 있는 강진수의 모습. 개인적 문제로 수술 집중에 방해되면 안 되네, 강동무. 딸 치료 문제는 당에서 판단할 일이야. 동무는 오직 당이 맡긴 임무에 집중하면 돼. 리명철은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강진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책상 서랍을 꽉 쥐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제 딸을 살려만 주십시오. 약만 구할 수 있다면. 강동무, 당을 먼저 생각하게. 리명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동무 딸이 아프다는 건 나도 안다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아픈 아이들이 수천 명이야.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약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동무가 할 일은 당의 핵심 간부들을 살리는 거야. 그게 혁명에 기여하는 길이고 동무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네. 강진수는 리명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협상 상대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시스템 그 자체였고 이 시스템 안에서 딸을 살릴 방법은 없었다. 리명철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다음 주 화요일 당 중앙위 상무위원 동무 심장 수술이 예정돼 있네. 준비 잘하게. 네. 문이 닫히고
강진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의 주체 사상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우의 약 복용 기록과 증상 변화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며칠 전 몰래 적어둔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사이클로스포린 약재부 냉장고 3번. (2018년 7월 8일) 새벽 3시 봉화진료소는 죽은 듯 고요했다. 복도의 형광등 절반은 꺼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낡은 안전기 때문에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며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강진수는 야간 당직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의 흰 가운 주머니에는 봉화진료소 마스터키가 들어 있었고 그 열쇠는 지금 이 순간 그의 주머니를 태우는 뜨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다. 1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그는 수백 번의 수술을 집도했고 수십 명의 생명을 살렸으며 단 한 번도 의료윤리를 어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강진수는 도둑이 되기로 결심했다. 약재부는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강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열쇠를 꺼냈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 손이 떨렸고 그 떨림 때문에 열쇠가 한 번 빗나갔다. 두 번째 시도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약재부 안은 더 어두웠다. 강진수는 손전등을 켜고 약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는 세 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각각 1번부터 3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었다. 1번은 일반 약품, 2번은 항생제와 진통제, 3번은 최고 위층 전용 특수약물. 강진수는 3번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고 냉장고 안에는 작은 약병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스위스산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독일산 혈액응고인자, 프랑스산 항암제. 이 약들은 평양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오직 당 최고 위층과 그 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강진수는 사이클로스포린 2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이 작은 병 하나가 지우에게는 2주의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었다. 그는 약병을 흰가운 안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진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리듬으로 보아 순찰 중인 의료진이 분명했다. 강진수는 재빨리 냉장고 문을 닫고 손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에까지 들릴 것 같았다. 발소리가 약재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강 선생? 목소리의 주인은 박성훈이었다. 39세, 흉부외과 과장, 강진수의 라이벌이자 당 간부 아들 출신의 야심가. 박성훈은 복도에 희미한 빛을 등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입니까? 강진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15년간 수술실에서 훈련된 그 침착함,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도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던 그 냉정함을 끌어올렸다. 내일 수술 준비 차트 확인하러 왔네. 상무위원 동무 수술 말일세. 박성우는 약재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냉장고를 훑고 지나갔다. 차트는 당직실에 있지 않습니까? 약재부에 무슨 차트를, 특수약물 재고 확인이 필요해서 수술 중에 약이 떨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거짓말은 매끄럽게 나왔다. 박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진수의 가운 안주머니에 있는 약병이 갑자기 수십 킬로그램의 무게로 느껴졌다. 박성훈이 만약 가운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총사령,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군요. 박성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럼 전 순찰 계속하겠습니다. 강생도 몸 잘 챙기십시오. 요즘 많이 수척해 보이시던데. 그는 돌아서서 복도로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강진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박성훈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진수는 약재부를 나와 복도를 따라 당직실로 돌아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가운 안주머니에 든 약병은 여전히 뜨거웠다. 5시간 후 오전 8시. 박성훈은 약재부장 최순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최순옥은 62세의 작은 체구 여성으로 30년 넘게 봉화진료소 약재부를 책임져온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항상 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에는 오랜 세월 약병을 다루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박성훈이 들어오자 최순옥은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박동무,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부장동무, 어젯밤 CCTV 기록 좀 볼 수 있습니까? 최순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그러나? 약재부 보안 점검 차원입니다. 요즘 특수 약물 재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순옥은 잠시 박성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보였다. 어젯밤엔 정전이었어요. 정전이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CCTV 기록이 없네요. 거짓말이었다. 어젯밤에는 정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순옥은 이미 녹화 테이프를 소각해버렸고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박성훈은 최순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순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 강진수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박성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최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박동무,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련 말이오. 그것은 경고였다. 박성훈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오후 3시 강진수는 복도에서 최순옥과 마주쳤다. 그녀는 약품 카트를 밀며 지나가다가 강진수 옆에서 멈춰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최순옥은 카트 속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작게 속삭였다. 박동무가 CCTV를 찾았어요. 테이프는 이미 처리했지만 그 사람 의심하고 있어요. 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부장 동무. 감사는 무슨. 최순옥이 강진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제 손주도 탈북하다가 두만강에서 죽었어요. 11살이었지. 빨리 가세요, 강동무.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카트를 밀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강진수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나라에는 최순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의 탈출을 돕고 누군가의 생존을 응원하는 사람들. 강진수는 주머니 속 약병을 만지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오직 수령뿐인 거야?
2018년 7월 11일 오후 6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기상특보를 방송했다. 아나운서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친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지도 아래 건설된 우리 조국의 기상 관측 시스템은 50년 만에 집중호우를 예측했습니다. 전 인민은 당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강진수는 병원 당직실에서 그 방송을 보며 생각했다. 50년 만에 집중호우. 그것은 재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밤에는 땅의 감시망도 함께 무너진다. 오후 9시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강진수는 봉화진료소 3층 창문에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곧 꺼질 것이었다. 평양의 전력망은 1990년대 이후 제대로 보수된 적이 없었고 이런 폭우가 내리면 항상 정전이 발생했다. 강진수는 시계를 보았다. 9시 15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앰뷸런스 차고 당직 운전사의 이름과 근무 시간표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당직은 김동무 55세, 술을 좋아하고 규정보다 인정을 더 중시하는 사람. 기회다, 기회가 왔다. 강진수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후 10시 30분 예상대로 정전이 시작됐다. 먼저 멀리 있는 주택가의 불빛이 꺼졌고 그 어둠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평양 전체를 삼켰다. 봉화진료소의 조명도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5초 후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며 복도에 붉은색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비상발전기는 중요한 의료 장비와 수술실에만 전력을 공급했고 복도와 사무실은 최소한의 조명만 유지됐다. 강진수는 움직였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1층 앰뷸런스 차고로 향했다. 차고에는 세 대의 앰뷸런스가 주차되어 있었고 당직실 작은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진수는 문을 두드렸다. 김동무가 문을 열었다. 그는 예상대로 소주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 선생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긴급 이송 지시를 받았네. 강진수는 주머니에서 위조한 이송 명령서를 꺼냈다. 명령서는 어젯밤 강진수가 병원 행정실에서 공식 서류를 훔쳐 만든 것이었고 도장은 복사기로 복제한 것이었다. 물론 김동무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명령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앙당 간부시라. 이 폭우의 이송이라니 큰일이군요. 그러니까 빨리 차 키를 주게 해. 김동무는 벽에 걸린 열쇠고리에서 이번 앰뷸런스 키를 집어주었다. 강진수가 키를 받으려는 순간 김동무가 물었다.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강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네. 김동무는 여기 남아서 비상 연락을 대기해야 하네. 나 혼자 가도 충분하네. 하지만 규정상. 규정? 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뭔가 김동무, 당 간부의 생명 아닌가? 김동무는 입을 다물었다. 이 나라에서 당 간부라는 단어는 모든 논리와 규정을 넘어서는 주문이었다. 강진수는 키를 움켜쥐고 차고로 걸어갔다. 뒤에서 김동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강진수는 대답 대신 손을 흔들었다. 앰뷸런스 운전석에 앉자 손이 떨렸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차고 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강진수는 앰뷸런스를 몰고 밤속으로 사라졌다. 오후 11시 10분 강진수는 집 앞에 앰뷸런스를 세웠다. 그는 뛰어내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 3층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지우였다. 강진수는 손전등을 켜고 침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지금부터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이 밤에? 응. 특별한 여행이야. 아빠가 지우 아픈 거 고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강진수는 이불로 지우를 감쌌다.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고 너무 차가웠다. 그는 딸을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빗속을 뚫고 앰뷸런스까지 뛰었다. 아빠, 우리 어디가? 조금만 참아, 지우야. 우리 곧 도착할 거야. 뒷문을 열고 환자용 침대에 지우를 눕혔다. 산소호흡기를 꺼내 지우의 얼굴에 씌웠다. 목적지까지는 8시간이 걸렸고 그 8시간 동안 그들이 무사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강진수는 뒷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조수석에는 위조한 이송 명령서와 신분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준비한 주사기와 진정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사이렌을 켰다. 빨간 불빛이 빗속에서 회전하며 주변을 물들였다. 천둥이 또 한 번 하늘을 갈랐다. 오후 11시 30분 앰뷸런스는 봉화진료소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경비 2명이 우비를 입고 서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다. 강진수는 창문을 내렸다. 빗물이 얼굴에 튀었다. 어디 갑니까, 강 선생님? 긴급 이송일세. 환자가 누구십니까? 강진수는 경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동무도 알겠지만 물어서도 안 되고 대답해서도 안 되는 환자야.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이 나라에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존재를 묻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살 행위였다. 경비는 거수경례를 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다. 앰뷸런스가 병원 정문을 빠져나갔다. 강진수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았다. 15년간 일했던 곳, 신의 손이라 불렸던 곳, 하지만 정작 자기 딸은 살릴 수 없었던 곳. 그는 엑셀을 밟았다. 앰뷸런스는 폭우 속으로 질주했고 사이렌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뒤에서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섭지 않아? 강진수는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의사야. 무서울 게 없어. 거짓말이었다. 강진수는 지금 이 순간 태어나서 가장 무서웠다. 하지만 딸 앞에서 그 두려움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앞에는 오직 어둠과 빗줄기만이 펼쳐져 있었다. 강진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2018년 7월 12일) 새벽 1시 강진수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첫 번째 검문소 앞에 앰뷸런스를 세웠다. 폭우는 여전히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와이퍼는 최대 속도로 움직여도 앞유리를 제대로 닦아내지 못했다. 검문소는 작은 초소와 차단기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였지만 그곳을 지키는 2명의 인민군 병사는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진수는 사이렌을 끄지 않은 채 창문을 내렸다. 한 병사가 우비를 입고 다가왔고 손전등 불빛이 강진수의 얼굴을 비췄다.
동무 신분증과 이송 명령서 제시하십시오. 강진수는 준비한 서류를 건넸다. 병사는 빗물에 젖어가는 서류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꼼꼼히 확인했다. 5초, 10초, 15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강진수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땀으로 미끄러웠다. 뒤에서 지우의 산소호흡기 소리가 작게 들렸다. 병사가 고개를 들었다. 중앙당 핵심 간부 긴급 이송? 그렇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독하네. 1분이 급하네. 강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급했다. 병사는 서류를 돌려주며 뒤를 돌아보았다. 동료 병사가 차단기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통과하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앰뷸런스가 검문소를 지나쳤다. 강진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하나 통과.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검문소는 아직 2개 더 있었다. 새벽 3시 두 번째 검문소. 이곳은 첫 번째보다 규모가 컸다. 초소가 2개였고 병사도 4명이었다. 강진수는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검문소의 하사는 좀 더 까다로웠다. 그는 서류를 보더니 앰뷸런스 뒤쪽을 가리켰다. 환자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강진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만약 문을 열면 그곳에는 당 간부가 아니라 9살 여자아이가 누워있을 것이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환자 상태가 위독해서 문을 열 수 없네. 자네도 알겠지만 이런 고위급 환자 이송 때는 보안이 최우선이야. 하지만 규정상. 규정? 강진수가 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분 지체될 때마다 당 동무가 위험해진다네. 만약 환자가 죽으면 그 책임을 자네가 질 수 있나? 하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 나라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총살이나 수용소를 의미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렸다. 통과하십시오. 앰뷸런스가 2번째 검문소를 빠져나갔다. 강진수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목말라. 조금만 참아, 지우야. 곧 물 줄게. 하지만 강진수는 알고 있었다. 물을 주러 차를 세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계속 달렸다. 와이퍼는 여전히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고 도로는 빗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새벽 5시 해산 인근 3번째 검문소. 이곳이 마지막이었다. 이 검문소를 넘으면 국경까지는 불과 30km였다. 하지만 이 검문소는 앞에 2곳과 달랐다. 국경지역 전담 검문소였기 때문에 경계가 훨씬 삼엄했다. 초소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견고한 건물이었고 차단기는 2개가 있었다. 병사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강진수가 앰뷸런스를 세우자 젊은 중이 한 명이 나타났다. 김철호, 28세. 이제 막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한 신참 장교였다. 그는 규정 매뉴얼을 달달 외우고 있는 모범적인 군인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동무 신분증과 이송 명령서 제시하십시오. 강진수는 서류를 건넸다. 김철호는 서류를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읽었다. 그는 서류의 도장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확인했고, 날짜를 확인했고, 심지어 종이의 질감까지 만져보았다. 강진수는 숨을 참았다. 김철호가 고개를 들었다. 동무 규정상 환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환자 상태가 규정입니다. 김철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앰뷸런스 뒤쪽으로 걸어갔고 뒷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강진수는 운전석에서 그 모습을 백미러로 지켜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김철호의 손만이 보였다. 그 손이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강진수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다. 그는 김철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2 동무 환자는 출혈열이야. 김철호의 손이 멈췄다. 출혈열이요? 그렇네. 접촉하면 전염되네. 중2 동무도 알겠지만 출혈열은 치사율이 30%야. 특히 초기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하지. 김철호는 손을 손잡이에서 천천히 떼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출혈열은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전염병 중 하나였고 1990년대에 수천 명이 그것으로 죽었다. 하지만 김철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출혈열 환자를 왜 이송합니까?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치료시설이 해산에 있네. 중2 동무, 자네도 알겠지만 이상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환자가 누군지, 왜 이송하는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김철호는 2초간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규정을 따르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살고 싶다는 목소리였다. 결국 두 번째 목소리가 이겼다. 통과하십시오. 김철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강진수는 뛰어서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앰뷸런스가 마지막 검문소를 지나쳤다. 백미러로 김철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앰뷸런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강진수는 더 세게 엑셀을 밟았다. 새벽 5시 30분 강진수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뒤로 갔다. 지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 안에서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강진수는 물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딸의 입에 물을 적셨다. 지우가 눈을 떴다. 아빠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지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지우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강진수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그가 시동을 거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추격되었다. 강진수는 헤드라이트를 껐다. 어둠 속에서 멀리 도로에 불빛이 보였다. 여러 대의 차량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김철호가 무전을 넣은 것이었다. 강진수는 핸들을 돌렸다. 앰뷸런스는 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고 바퀴는 진흙 속에서 미끄러졌다. 하지만 강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추격대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수, 차를 세워라. 강진수. 그 목소리는 박성훈이었다. 강진수는 이를 악물고 산길을 올라갔다. 앰뷸런스는 이런 지형을 위해 만들어진 차가 아니었다. 엔진이 끙끙거렸고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강진수는 계속 달렸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2018년 7월 12일) 오전 7시 강진수는 두만강 인근 폐가 앞에 앰뷸런스를 세웠다. 엔진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고 앞 범퍼는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져 있었다. 3시간 동안 산길을 헤매며 겨우 이곳까지 도착했지만 정작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다. 브로커 정혜준, 47세, 국경을 넘나들며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큰 돈을 받는 사람. 강진수는 한 달 전 비밀 경로로 그와 접촉했고 미화 5,000달러를 선불로 건넸으며 오늘 새벽 7시 이 폐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폐가는 텅 비어 있었고 마당에는 빗물 웅덩이만 고여 있었다.
강진수는 차에서 내려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방 하나, 깨진 창문, 쥐똥이 굴러다니는 마루바닥. 벽 모퉁이에는 담배꽁초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강진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직 따뜻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미 떠났고 강진수를 두고 떠났다. 배신이었다. 강진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었다. 이 산골짜기에는 통신망이 닿지 않았다. 그는 폐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빠,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진수는 뛰어서 앰뷸런스로 돌아갔다. 뒷문을 열자 지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딸을 부축해 눕혔다. 지우야, 움직이면 안 돼. 아빠, 여기가 병원이야? 아니야. 잠깐 쉬는 곳이야. 조금만 더 참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강진수는 딸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약했다. 너무 약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이미 다 떨어졌고 더 이상 줄 약이 없었다. 지우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이틀, 어쩌면 하루도 안 될지 모른다. 강진수는 뒷문을 닫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폐가에서 동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에 강이 보였다. 두만강이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고 중국에만 가면 살 길이 있었다. 하지만 다리가 없었다. 아니, 다리는 있었지만 폭우로 무너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강진수는 돌아보았다. 산길 아래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세 대의 지프차가 올라오고 있었다. 추격대였다. 강진수는 운전석으로 뛰어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엔진은 헛돌기만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추격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선두 차량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진수, 차에서 내려. 저항하면 발포한다. 그 목소리는 박성훈이었다. 강진수는 시동키를 다시 돌렸다. 이번에는 엔진이 살아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추격대가 불과 50m 앞까지 다가왔다. 강진수는 엑셀을 밟았다. 앰뷸런스는 앞으로 튀어나갔지만 방향은 도로가 아니라 강 쪽이었다. 그는 핸들을 돌려 산비탈을 내려갔다. 앰뷸런스는 거의 45도 각도로 기울며 미끄러졌고 나뭇가지와 바위가 차체를 두들겼다. 뒤에서 지우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앰뷸런스는 통제 불능 상태였고 강진수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흙 위에서 타이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차는 계속 미끄러졌고 앞에는 강이 있었다. 강진수는 핸들을 꺾었다. 앰뷸런스가 방향을 틀며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나무 한 그루에 부딪혀 멈춰섰다. 에어백이 터졌다. 강진수의 얼굴을 하얀 천이 덮었다. 그는 에어백을 밀어내고 뒤를 돌아보았다. 지우야. 지우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있었다. 강진수는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뒷문을 열었다. 딸을 안아 올렸다. 지우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진수는 딸을 업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위쪽에서는 추격대 병사들이 총을 들고 산비탈을 내려오고 있었다. 박성훈이 확성기로 외쳤다. 강진수, 끝이야. 딸이라도 살리고 싶으면 투항해. 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업은 채 강 쪽으로 뛰었다.
발이 지늘게 빠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시 뛰었다. 무너진 다리가 보였다. 다리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철근이 드러난 채 흉측하게 부러져 있었다. 강진수는 다리 위로 올라갔다. 발밑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부서지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강물은 갈색이었고 흐름은 빨랐다. 다리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총알이 강진수 옆 난간을 맞췄다. 불꽃이 튀었다. 강진수는 멈춰섰다. 돌아보니 박성훈이 권총을 들고 다리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 병사 7명이 자동 소총을 겨누고 있었다. 강진수, 더 이상 가면 쏜다. 강진수는 박성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박성훈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15년간 강진수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꿈에 그리던 역전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진수는 웃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말했다. 박동무, 자네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나? 박성훈의 미소가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자네 아들 말일세. 7살이라고 들었네. 박동무, 만약에 자네 아이가 죽어간다면 어떻게 할? 나는 혁명가야. 개인 감정 따위 걔한테나 줘버리라. 닥쳐. 박성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혁명가야. 개인 감정 따위는 걔한테나 줘버려. 혁명가? 강진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의사야, 박동무.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일이지, 당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강진수는 돌아섰다. 그리고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박성훈이 외쳤다. 쏘라고. 하지만 병사들은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그들 눈에는 도망치는 범죄자가 아니라 아이를 업고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는 아버지가 보였던 것이다. 그들 중 몇몇도 아버지였고 그들도 자식이 있었다. 박성훈이 총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도 쏘지 못했다. 강진수는 다리 끝에 도착했다. 건너편은 중국이었다. 하지만 다리는 거기서 끊겨 있었고 강물까지는 5미터였다. 강진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더 꽉 껴안고 뛰었다. 다리 끝에서 몸을 날렸다. 중력이 그들을 당겼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보였다. 그리고 물이 그들을 삼켰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물살이 그들을 끌고 갔다. 강진수는 지우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지우야, 지우야, 괜찮아? 한 손으로는 딸을 안고 한 손으로는 물을 헤쳤다. 숨이 막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지우도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강물은 그들을 하리로 떠내려 보냈고 다리 위의 박성훈과 병사들은 점점 작아졌다. 강진수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건너편 강둑이 보였다. 중국이었다. 손이 땅에 닿았다. 그는 지우를 끌어안고 강둑으로 기어 올랐다. 진흙이 얼굴을 덮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어 올랐다. 마침내 강둑 위에 도착했다. 강진수는 지우를 내려놓고 쓰러졌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귓가에서는 물소리가 아직도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우를 보았다. 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강진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2018년 7월 12일) 낮 12시 강진수는 차가운 감촉에 눈을 떴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고 입안에는 강물 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고 왼쪽 어깨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탈구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강진수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지우는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로 마치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강진수는 재빨리 딸에게 다가가 목에 손가락을 댔다. 맥박이 뛰고 있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3초도 가지 못했다. 지우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호흡이 너무 얕았다. 강진수는 딸의 얼굴을 가까이서 살펴보았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목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있었다. 그는 손으로 목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다. 붓기가 심했다. 기도가 좁아지고 있었다. 물을 마셨을 때 폐에 물이 들어갔고 그것이 염증을 일으켜 기도를 압박하고 있었다. 의학 용어로 후두부종. 치료하지 않으면 30분 안에 질식사한다. 강진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강둑의 작은 갈대밭에 있었다. 50m 앞쪽으로 폐가 하나가 보였다. 중국 쪽 변두리, 아마도 옛날에 어부가 살았던 집일 것이다. 강진수는 지우를 안아 올렸다. 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차가웠다. 그는 비틀거리며 폐가 쪽으로 걸었다. 폐가의 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은 방 하나, 부서진 탁자, 낡은 어망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강진수는 지우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딸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다. 쉭, 쉭.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억지로 통과하는 소리였다. 강진수는 주머니를 뒤졌다. 젖은 지갑, 신분증, 그리고 작은 수술용 메스 하나. 그는 메스를 꺼냈다. 하지만 메스만으로는 부족했다. 기도 절개를 하려면 소독약, 거즈, 튜브가 필요했다. 강진수는 주변을 살폈다. 탁자 위에 깨진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는 병을 집어들었다. 반쯤 남아 있었다. 알코올 도수 40도, 소독약으로는 형편없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강진수는 어망 더미를 뒤졌다. 낚싯줄이 나왔다. 가느다란 나일론 줄. 그는 메스로 낚싯줄을 15cm 길이로 잘랐다. 임시 기도 튜브였다. 이제 필요한 건 용기였다. 의사로서의 용기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용기. 강진수는 소주를 메스에 부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도 부었다. 알코올이 상처를 따갑게 만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딸의 목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윤상갑상막, 성대 바로 아래 있는 얇은 막. 거기를 절개하면 공기가 직접 폐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 자르면 성대를 다치거나 대동맥을 건드릴 수 있다. 강진수의 손이 떨렸다. 15년 경력의 외과 의사, 수백 번의 수술을 집도한 신의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 환자가 당 부위원장일 때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누운 것은 환자가 아니라 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강진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의사 강진수가 돌아왔다. 지우야, 아빠 믿어. 그는 메스를 들었다.
지우의 목에 메스 끝을 댔다. 피부가 메스 아래에서 살짝 눌렸다. 강진수는 2cm 길이로 피부를 절개했다. 피가 솟아올랐다. 붉은 피. 그는 손가락으로 상처를 벌렸다. 하얀 막이 보였다. 윤상갑상막이었다. 그는 메스를 다시 들었다. 막을 절개했다. 쉭.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강진수는 낚싯줄을 집어들었다. 상처 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1cm, 2cm. 낚싯줄이 기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이 크게 올라갔다. 쉬익. 공기가 낚싯줄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소리였다. 숨을 쉬고 있었다. 지우가 숨을 쉬고 있었다. 강진수는 주저앉았다. 손에서 메스가 떨어졌다. 그의 손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의사의 하얀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붉은 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이마를 만졌다. 아직 차가웠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강진수는 딸을 끌어안았다. 진흙투성이 얼굴, 피 묻은 손, 찢어진 의사 가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는 의사다웠다. 봉화진료소에서 수백 명을 살렸을 때보다, 신의 손이라 불렸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흙바닥에서 딸 하나를 살린 지금이 더 의사 같았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강진수는 울었다. 43년을 살며 몇 번 울지 않았던 남자가 흙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딸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 리명철이 딸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울었다. 폐가에 깨진 지붕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다. 저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중국의 새였다. 강진수는 고개를 들어 깨진 지붕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파란 하늘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2시간 후 강진수는 눈을 떴다. 잠들었던 것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목의 즉석 튜브를 통해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강진수는 딸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강 건너편 북한 쪽 강둑에는 아무도 없었다. 추격대는 포기한 것이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국경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안전했다. 적어도 북한 당국으로부터는. 강진수는 폐가 밖으로 나갔다. 50m 앞에 작은 길이 보였다. 비포장 도로였지만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고 마을에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사람이 있으면 병원도 있을 것이다. 강진수는 다시 폐가 안으로 돌아와 지우를 안아 올렸다. 딸의 몸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그 무게가 이제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폐가 문을 나섰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따뜻했다. 강진수는 그 따뜻함 속에서 한 걸음씩 걸었다. 진흙투성이 신발, 찢어진 바지, 피 묻은 셔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의사 강진수는 걸었다. 아버지 강진수는 걸었다. 그리고 품속의 지우는 숨을 쉬고 있었다. 작지만 규칙적인 숨소리, 그것은 강진수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저 멀리 마을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진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2개의 그림자, 아버지와 딸. 그 그림자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들이 가야 할 곳, 서울.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였다. 지금 중요한 건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이었다. 강진수는 계속 걸었다. 품속의 지우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2021년 9월 15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 2층 건물에 화곡 어린이 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은 새 것이 아니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햇살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다. 건물 1층은 구멍가게였고 2층이 의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면 유리문이 나왔고 문 안쪽으로 좁은 대기실이 보였다. 플라스틱 의자 6개, 낡은 잡지 몇 권, 벽에 붙은 손 씻기 포스터.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강진수가 나왔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3년 전과 달랐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일어났다. 아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진료실로 들어갔다. 강진수는 아이를 진찰대에 앉히고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디가 아프니? 목이 아파요. 그래. 선생님이 한번 볼게. 입 크게 벌려볼까? 아 하고. 강진수는 서랍자로 아이의 목을 살펴보았다. 편도가 약간 부어 있었다. 감기였다. 그는 청진기를 꺼내 아이의 등에 댔다. 숨 크게 쉬어봐. 후. 아이가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폐는 깨끗했다. 강진수는 미소 지으며 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감기예요. 목이 좀 부었네요. 이틀 정도 약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꼭 씌워주세요. 어머니와 아이가 나가고 강진수는 처방전을 작성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3년 전 두만강에서 딸의 목에 메스를 댔을 때처럼 떨리지 않았다. 진료실 벽에는 의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다.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 강진수는 탈북 후 2년간 한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다시 쳤고 합격했으며 이 작은 의원을 열었다. 면허증 옆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우리 아빠라는 제목. 그림 속에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오후 5시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강진수는 진료실 창문을 열었다. 9월의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평양의 바람과는 달랐다. 평양의 바람에는 항상 긴장이 섞여 있었지만 서울의 바람은 그저 바람이었다. 강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3년 전 그가 평양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지우의 약 복용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이클로스포린 약제부 냉장고 3번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강진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닫았다. 더 이상 그 약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우는 건강했다. 아빠.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다. 강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였다. 아빠 이 그림 봐봐요. 와, 정말 잘했어. 대단해. 고마워, 아빠. 12세, 중학교 1학년.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3년 전 두만 강변 폐가에서 죽어가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지우는 진료실로 뛰어들어와 강진수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장래희망 그렸어. 종이에는 청진기를 목에 건 여자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옆에 의사라고 크게 써 있었다. 강진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의사? 우리 지우가? 응, 나도 의사 할 거야. 아빠처럼. 어떤 의사?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동네 의사요. 아빠처럼. 큰 병원 의사는 싫어. 아빠처럼 여기서 애들 감기 고쳐주는 거. 강진수의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는 얼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강진수에게는 기적 같은 풍경이었다. 3년 전만 해도 이 풍경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지우가 물었다. 아빠 왜? 이상해? 아니야. 강진수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좋은 꿈이야, 지우야. 아빠는 지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의대 가야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지우는 씩씩하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진수는 웃음이 났다. 이 아이는 3년 전 강물에 빠졌을 때도, 폐가 흙바닥에서 기도절개 수술을 받을 때도, 중국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해 있을 때도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대신 아빠 괜찮아. 나 안 아파라고 말했다. 그 작은 용기가 강진수를 지탱하게 했고 한국까지 오게 했으며 다시 의사가 되게 했다. 지우야, 배고프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짜장면. 또? 어제도 짜장면 먹었잖아.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한국 짜장면은 진짜 맛있어. 지우는 북한에서 한 번도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 온 뒤 처음 짜장면을 먹었을 때 지우는 그릇을 들고 울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어? 라고 말하며 울었다. 강진수도 그때 함께 울었다. 짜장면 하나에 우는 아버지와 딸. 중국집 사장님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짜장면이 자유의 맛이었다. 지우야, 짜장 맛있게 먹자. 고마워요, 아빠. 좋아, 짜장면 먹자. 그런데 숙제는? 집에서 할 거야. 걱정 마, 아빠. 나 이제 중학생이야. 지우는 의젓하게 말했다. 강진수는 진료 가운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두 사람은 의원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우가 물었다. 아빠, 평양은 어땠어? 강진수는 걸음을 멈췄다. 지우는 가끔 평양에 대해 물었다. 기억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고 싶어서였다. 강진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평양은 아빠가 의사였던 곳이야. 하지만 진짜 의사가 될 수 없었던 곳이기도 하고. 왜? 거기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체제를 살리는 게 중요했거든. 아빠는 그게 싫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강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근데 아빠, 나는 아빠가 여기서 의사여서 좋아. 큰 병원 의사보다 여기 의사가 더 좋아. 왜? 여기 아빠는 웃잖아. 평양에서는 안 웃었잖아. 사진 봤어. 아빠 얼굴이 무서웠어. 강진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작은 손이 따뜻했다. 3년 전 두만강에서 이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 손이 차갑고 축축했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다 내려가 거리로 나왔다. 저녁 해가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골목에서는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고 편의점에서는 학생들이 과자를 사 먹으며 떠들고 있었다. 평범한 동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강진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순간이었다.
아빠, 빨리 가자. 배고파. 지우가 강진수의 손을 잡아당겼다. 강진수는 웃으며 따라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다. 아버지와 딸, 의사와 미래의 의사, 탈북자와 탈북자. 하지만 무엇보다 살아남은 사람들. 강진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3년 전 폐가에 깨진 지붕 사이로 보았던 그 하늘이 결국 이 하늘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 그는 진짜 의사였다. 신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체제를 위한 메스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메스를 쥔 의사. 강진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저의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